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관성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적에 관성력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관성력은 가짜 힘인 관성력만 존재할 뿐이지 관성력에 대응하는 반작용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관성력을 작용이라고 했을 적에 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관성력에 대해서는 반작용력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뉴턴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작용과 반작용 법칙은 지금 제가 클릭한 이쪽에서 동영상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반드시 보고 작용 반작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방금 질량 MA가 질량 MB에 외력 F를 가하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질량 MB도 또는 질량 MB는 질량 MA에 외력 마이너스 F를 가한다. 이거의 결론이에요. 원래는 이것이 조건, 이것이 결론, 그것이 엄밀하게는 안 통해. 왜 그러냐면은 작용과 반작용은 작용이 먼저 작용하면은 그에 따라서 반작용이 작용한다. 그것이 아니고 작용과 반작용은 반드시 동시에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원인이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무엇이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야. 다만 제가 알아먹기 쉽게 지금 얘기했을 따름이야. 즉 질량 MA가, 이쪽 질량 MA가 질량 MB에 외력 F를 가한다. 즉 질량 MA가 질량 MB에 외력 F를 가해. 이렇게 외력 F를 가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질량 MB는 질량 MA에 외력 마이너스 F를 가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F를 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F와는 반대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F를 가하게 되어지겠다. 어디에? MA에. 이것이 바로 뉴턴의 3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사항, 질량 MA가 질량 MB에 외력 F를 가했다 이랬을 경우에 외력을 받는 대상은 누구요? MB죠. 고로 MB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적으면은 MB 곱하기 B의 가속도인 A의 B, 이것은 외력 F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질량 MB에 대한 운동방정식이고, 또한 질량 MB는 질량 MA에 마이너스 F를 가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외력을 받는 것은 MA잖아요. 고로 MA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MA 곱하기 A의 가속도인 A의 A 이코르 마이너스 F 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잘 염두를 해 두시고 이것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거야. 자, MA가 MB를 끌어당기면 역시 MB도 MA를 끌어당기죠. 즉 말해서 MA가 MB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MB도 MA를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그리고 질량 MA가 MB를 밀쳐낸다. 즉 질량 MA가 MB를 이쪽으로 이렇게 밀쳐내면 MB도 MA를 밀쳐내야 되기 때문에 MA를 이렇게 밀쳐내겠죠. 고로 서로 끌어당기면 끌어당기고 서로 밀쳐내면 밀쳐낸다 그 말이야. 어떨 때? 작용과 반작용 관계일 때. 이것을 잘 염두를 해 두시고 이번에는 관성력은 왜 반작용력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역학 53단계 강의를 할 적에 관성력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관성력이 생기는 이유는 그 물체의 운동을 관측하는 관측자가 관성계에 대하여 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로
관측자가 등속으로 움직이면은 관성력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역학 53단계, 54단계를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자, 관성계 X, Y 계가 있어. 그 다음에 비관성계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어. 역학 54단계를 통하여 아래 붉은색 박스 부분을 이해하신 분은 본 강의의 8분 28초로 이동하여 계속 시청하세요. 관성계 X, Y 계가 있어. 그 다음에 비관성계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어. 그리고 어떤 공간에 질량 M이 있어. 이 질량 M이 관성계에 대해서는 위치 R 벡터에 위치하고 비관성계 관측자에 대해서는 R 프라임 위치에 위치하게 되어지죠. 이때 비관성계가 관성계에 대하여 가속도 라지 A로 움직이고 있다고 못 박았단 말이야. 이러한 조건 하에서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질량 M인 물체의 관성계에서의 운동방정식은 F는 ma 그렇게 되어지고, 이 A라는 것은 관측자 O가 본 질량 M 가속도이기 때문에 R 벡터의 투다트가 되어지죠. 그 다음 비관성계에서의 운동방정식은 F'은 MA'인데 여기서 A'이란 것은 비관성계 관측자 O'이 본 질량 M 가속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R' 벡터를 투다트 시켜 놓은 것이 A'이 될 것이다. 이럴 적에 질량 M인 물체에 대하여 스몰 R 벡터는 라지 R 벡터 플러스 R 프라임 벡터 이게 성립한다고 했지요. 즉 말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어. 이 식을 3식이라고 했을 적에 3식에서의 R 프라임을 이 식에서의 R 프라임에다가 대입을 해 보겠다. 즉 3식에서의 R 프라임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어지면은 F 프라임은 MA 프라임 그대로 적어 놓고 여기에서 R 프라임이 스몰 r 빼기 라지 R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 주면은 MR의 투다트 마이너스 M 라지 R의 투다트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때 라지 R 벡터라는 것은 관성계 관측자가 본 비관성계 관측자의 위치인데 이것을 두 번 미분해 놓으면은 관성계 관측자가 본 비관성계 관측자의 가속도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 가속도를 문제에서 라지 A로 표현했기 때문에 라지 A로 나타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비관성계에서 운동방정식을 관성계의 운동방정식과 결부시켜주면은 F 프라임, 즉 비관성계의 운동방정식은 F 프라임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했죠. M 스몰 R의 투다트라 했는데 M 스몰 R의 투다트는 라지 F죠. 고로 라지 F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놓고 M 라지 R의 투다트는 M 라지 A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이쪽 부분을 플러스로 해서 고쳤으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식에서 마이너스 M 라지 A 벡터 이것을 뭐라고 했어? 관성력이라고 했죠. 즉 말해서 비관성계에서 고려해 주어야만 되는 관성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역학 53단계와 54단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방금 대충 설명했는데 고로 비관성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관성계에서 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F에다가 관성력 마이너스 MA를 더해줘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했는데 이 관성력이란 것은 어떠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졌어. 바로 이 비관성계의 관측자 O'이 관성계의 관측자 O에 대하여 가속도 라지 A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성력 마이너스 M 라지 A 벡터가 나타난단 말이야. 고로 이 비관성계의 관측자가 만약에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라지 A가 제로다. 그러면은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관성력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철저히 명심해도 다시 강조합니다. 관성력이라는 것은 관성계에 대하여 가속도 운동을 하는 관측자에게만 나타나는 가짜 힘이야. 고로 관성계에 대하여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 관측자에게는 그 관성력은 나타나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역학 53단계와 54단계를 다시 듣고 이 강의를 들으세요. 실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앞전에 설명했는데
수평축이 X축이고 수직축이 Y축인 관성계 XY계가 있다. XY 좌표계는 관성계야. 이쪽에 관측자 O가 있어. 한편 이쪽에 X' 좌표계가 있고 이쪽에 Y' 좌표계가 있는 찌푸차가 있다. 이게 찌푸차 바퀴야. 그리고 여기에 지면에 고정된 질량엠인 교통표지판이 있어. 관성계의 관측자가 볼 적에는 이 교통표지판은 정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에 작용한 수평방향 외력은 제로죠. 그런데 지금이 중요해. 비관성계 관측자인 찌푸차에 탄 관측자 O'이 볼 적에는 얘가 이쪽으로 가속도 A로 오고 있다면은 이 관측자 O' 입장에서는 이 교통표지판이 오히려 마이너스 라지 A라는 가속도로 좌측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다시 말해서 O'에게는 이 교통표지판이 마이너스 MA라는 외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얘가 마이너스 A라는 가속도로 O'에게는 관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자 O에게 교통표지판 M에는 수평방향으로 아무런 외력도 작용하지 않았는데 비관성계 관측자 O'이 이쪽으로 가속도 라지 A로 운동하다 보니까 이 교통표지판이 좌측으로 마이너스 A로 관성력을 받아서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표지판 M에는 수평방향으로 아무런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용도 없고 반작용도 없어. 고로 관성력에 왜 작용도 없고 반작용도 없다고 하는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비관성계 관측자 O' 얘는 G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마치 G는 정지에 있고 교통표지판이 좌측으로 가속도 마이너스 A로 오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 관성력이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 물체가 비관성계 밖에 존재하는 경우였죠. 그런데 물체가 비관성계 안에 존재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버스 손잡이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여전히 관성계 좌표는 XY 좌표계입니다. 관측자는 O야. 그런데 이번에 비관성계는 이 버스야. 물론 이 버스 이쪽 축을 이제 X'으로 잡고 이쪽 축을 Y'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이럴 적에 이 버스 속에 관측자 O2'이 있다라고 하자. O2'이 있다고 했을 적에 이 버스 천장에 달린 손잡이가 버스가 가만히 있을 적에는 밑으로 수직하게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만약에 버스가 이쪽으로 갑자기 가속도 A로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버스 손잡이에는 아무런 외력도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손잡이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이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속도 라지 A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손잡이에 부착되어 있는 이 줄이 갑자기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나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버스 속에 있는 관측자 O2' 입장에서는 이 버스 손잡이가 뭔가의 외력을 받아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버스 밖에 있는 관측자, 즉 관성계 관측자 O에게는 이 손잡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버스와 일체화된 이 줄이 갑자기 앞으로 팍 가기 때문에 손잡이 줄이 수직선과 세타의 각을 이룬 걸로 보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제가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관성계 관측자 O가 있습니다. 그리고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검정색으로 그려진 위치에 버스가 위치해 있어요. 이런 때에 버스 손잡이는 천정에 수직하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내려와 있지요. 이때 버스가 갑자기 가속도 A로 달렸습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관측자 O가 볼 적에 이 손잡이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 손잡이의 위치는 별로 큰 변동이 없음에 반하여 손잡이 줄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수직선과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은 관성계 관측자 O가 버스 밖에서 보고 있는 손잡이가 각도 세타로 기울어진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상황을
버스 내의 관측자 O'이 볼 적에는 어떻게 관측하는가 봅시다. 맨 처음에는 당연히 버스 손잡이는 천정에 수직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런데 버스 내의 관측자 O'에게는 버스가 아무리 가속도 A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O'에게는 버스는 정지해 있는 걸로 관측이 되어지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손잡이가 뒤로 확 이렇게 세타만큼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 관측자 O'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뭔지 모를 힘 Fi가 손잡이에게 버스 뒷방향으로 외력을 가해가지고 손잡이가 각도 세타로 기울어졌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뭔가의 힘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성력이 되어지죠. 즉 마이너스 M 라지 A 벡터. 이때 라지 A 벡터는 뭐요? 이 버스 가속도죠. 누구에 대한 가속도요? 관성계 관측자에 대한 버스 가속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종 결론은 버스가 가속도 A로 달려갈 적에는 이 손잡이가 기울어지게 되어지는데 버스 바깥의 관측자가 볼 적에 기울어지는 이유와 버스 안에 있는 관측자가 볼 적에 이 손잡이가 세타만큼 기울어진 그 이유가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 안에 있는 관측자는 관성력이란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손잡이가 뭔가의 관성력을 받아가지고 세타만큼 기울어졌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데 관성계 관측자 O는 뭐요? 손잡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속이 되어져 가지고 이 손잡이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 그 말이야. 총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성력은 관성계에 대하여 가속도 라지 A로 운동하는 비관성계 관측자 O'이 볼 때에 존재하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O'이 볼 때에 존재하는 힘이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은 O'에게 관측되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O'에게는 지가 가속도 라지 A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물체에 마치 마이너스 M 라지 A로 움직이는 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즉 관성계 관측자 O가 볼 때는 존재하는 힘이 아니다 그 말이야. 고로 비관성계 관측자 O'에 대하여 관성력을 받는 물체에 대하여 그 물체가 관성력을 가하는 대상에게 작용하는 반작용 또는 반작용력은 존재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놓았죠. 적어놓은 것이 좀 헷갈리게 적어져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있는 손잡이가 관성력 마이너스 M 라지 A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잡이가 관성력 마이너스 M 라지 A를 받았다면은 이 손잡이는 자기에게 관성력을 가한 그 대상한테 플러스 M 라지 A라는 반작용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잡이가 자기한테 관성력을 가하는 그 대상한테 플러스 M 라지 A라는 반작용을 가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없어? 피차 관성력이란 것은 이 비관성계 관측자 O'이 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생겨난 가짜 힘이기 때문에 이 손잡이의 관성력을 가하는 대상도 없고 고로 이 손잡이가 반작용력을 가할 대상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관성계를 사용하지 않고 비관성계를 사용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백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성계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가 비관성계에서 보여지는 운동이 단순화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지요. 먼저 이 강의 듣기 전에 사이클로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지금 현재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을 클릭해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두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굴러다니는 바퀴 있죠. 이 파란 원을 바퀴라고 합시다. 이 바퀴의 한 점, 이쪽 점을 P점이라고 합시다. 바퀴의 한 점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그 점을 P점이라고 했어. 그래 놓고 이 바퀴를 이 지면상에서
굴러가도록 합시다. 미끄럼 없이. 그러면은 바퀴에 고정된 점 P가 그리는 궤적이 바로 이 빨간 선이 되어지거든요. 이때 이 바퀴에서 이 바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 관측자를 고려해 보자. 이 관측자는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했을 적에 이 원점에 있죠. 즉 X'축과 Y'축은 바퀴에 고정된 것이 아니야. 바퀴에 고정됐다면은 이 바퀴가 굴러감에 따라서 X'축과 Y'축도 이렇게 굴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X'축과 Y'축은 구르지 않고 가상으로 이 바퀴의 항상 중앙에 원점이 위치하면서 X'축은 여기 X축과 평행하고 Y'축은 이쪽 Y축하고 평행하다고 합시다. 그런 상태에서 X'축과 Y'축의 원점에 관측자 O'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꽤 복잡은이 되어지죠.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 형태도 여러분들이 아까 보라고 했던 그 영상을 보면은 나름대로 약간 복잡은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에 반전이 일어나 이 바퀴의 한 가운데 위치한 관측자 O' 입장에서는 이 점 P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했을 적에 가운데 있는 관측자 O'에게는 점 P가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술하기가 편하죠. 등속 원운동은 반지름은 R로서 일정하고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등속 원운동이죠. 그러한 것처럼 이 관측자 O'에게는 점 P가 단순히 X'축과 Y'축상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등속 원운동만 관측이 되어짐에 반하여 X축과 Y축의 원점에 있는 관측자 O의 입장에서는 이 점 P의 궤적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사이클로이드로 기술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굴러가는 바퀴의 중앙에 원점을 둔 X', Y' 좌표계의 관측자가 P점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관측하는 사람도 복잡하지 않고 머리가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관성계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관성계에서 보여주는 운동이 단순화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경우에는 꼭 비관성계일 필요는 없죠. 즉 등속으로 바퀴의 중앙이 굴러간다 할지라도 관측자 O 입장에서는 점 P의 궤적이 사이클로이드로 보이고 O' 관측자 입장에서는 점 P의 궤적이 등속 원운동 하는 걸로 보여지죠. 동일하게 중요한 이유로 비관성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자, F는 MA 적용 결과가 틀려. 지금까지 관성계에서 F는 MA 적용 결과가 잘 맞아왔잖아요. 그런데 나의 좌표계가 비관성계가 되어지면은 F는 MA를 적용한 적시 틀립니다. 무엇을 더해줘야 됩니까? 관성력을 더해줘야 되죠. 그 관성력이란 것은 나의 좌표계, 즉 비관성계의 좌표계가 가속도 라지 A로 관성계에 대하여 운동하고 있다면은 관성력은 마이너스 MA 벡터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관성계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지구 자전과 관련해서 전향력 같은 것도 배웠잖아요. 그러한 전향력이 관성력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원심력 또한 관성력의 종류 중에 하나고, 왜 원심력이 관성력의 종류 중에 하나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있어서 그 물체에는 어떠한 외력이 작용이 되어져야 이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관성계의 관측자에 대하여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즉 말해서 이러한 원주상을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은 반시계 방향으로 질량M의 물체가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시계 방향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어. 이때 등속 원운동하는 이 물체의 원우 중심에 좌표계를 하나 잡겠는데, 이 좌표를 X축 또 이 좌표를 Y축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거야. 여기서 X축과 Y축을 관성계라고 놓고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어떠한 외력이 작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외력 F를 알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그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 물체는 어떠한 외력이 작용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겠다 그 말이죠. 먼저 이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적에 당연히 가속도 A 벡터는 dt분의 dv 벡터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물체가 받고 있는 외력이 순간적으로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뭘 살펴보자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순간적으로 받는 외력이 어느 쪽 방향인가, 그것을 살펴보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이렇게 돌아서 시각 t일 때 이쪽 꼭대기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이 물체의 속도 방향은 어느 쪽 방향입니까? 얘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서는 속도 방향이 좌측이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이 꼭대기점 여기에서 꼭대기점을 이 아래에다가 다시 그려 놓으면 시간 t인 곳에서 물체의 속도는 좌측 방향이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시간이 tt만큼 더 흘렀다고 가정을 하면 꼭대기 지점에서 좌측을 향하던 물체의 속도가 dt가 지난 후에는 눈꼬만큼이라도 약간 더 아래를 향하게 되어지겠죠. 왜? 시간이 dt만큼이라도 흘렀기 때문에. 고로 그것을 제가 좀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시간이 t일 때 속도가 정확하게 이 좌측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시간이 dt만큼 흐른 t 플러스 dt라는 시각에서 그 물체의 속도는 약간은 아래쪽을 향하겠죠. 그러면은 이때의 속도의 크기와 이때의 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아 틀려. 같죠. 왜? 등속 원운동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같다 그 말이야. 다만 속도 방향이 틀려지죠. 고로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인 dv 벡터를 알아야 되어지죠. 무엇을 알기 위해서?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 가속도를 뭐 하려고 알아? 그거야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는 외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F는 ma에서 가속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로 이 가속도의 dv 벡터의 방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보자. 자, dv 벡터라는 것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렇게 되어지죠. 나중 t 플러스 dt일 때의 속도 빼기 처음 속도 t일 때의 속도. 그러면은 나중 속도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로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vt 이렇게 되어 있죠. vt가 여기서 왼쪽을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vt는 오른쪽을 향하죠. 고로 마이너스 vt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을 평행사변형법에 의하여 더하자. 여기서 철저히 헷갈리지 말 것. 이것 자체가 마이너스 v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v의 t 플러스 dt 플러스 마이너스 v 벡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로 얘와 얘를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먼저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죠. 또 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두 벡터를 합친 합벡터는 어느 쪽을 향하느냐, 대충 그려보면은 바로 수직 아래쪽을 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맨 꼭대기 점에서 속도 변화 dv가 가리키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여기서 보면은 아랫 방향이야.
즉 말해서 이쪽에 있는 물체는 수직 아래쪽을 향하는 속도 변화 방향, 즉 가속도 방향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속도 변화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므로. 참고로 F는 ma이므로 외력 F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같고 가속도 방향은 속도 변화 방향과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를 알면은 그 가속도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물체가 받는 외력 방향이다 그거야. 고로 이쪽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 방향이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 말이야. 동일한 논리를 이쪽 차측 끝점에 적용해 보면은 차측 끝점에서의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하죠. 유사하게 맨 아래 지점에서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동일하게 이쪽에서 t일 때의 속도는 이것이고 t 플러스 dt일 때의 속도는 약간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것과 이것의 속도 변화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서 속도 변화 방향은 위쪽 방향, 즉 원의 중심 방향이죠. 최종 결론,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어떠한 외력을 받고 있냐면은 원의 중심을 향하는 외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힘을 무엇이라 그래? 구심력이라고 하죠. 구심력. 고로 이쪽에 있는 물체는 이쪽으로 외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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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폭넓은 의미로는 중심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죠. 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그 외력의 크기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심력의 크기를 알려면은 가속도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dt분의 dv를 계산해서 그 크기를 알아봐야 되겠다. dv 벡터란 것은 v d세타 이렇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dv 벡터란 것이 무엇입니까?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것이 물체가 맨 위에 있을 적에 시각이 t일 때의 속도고 이것이 t 플러스 dt일 때의 속도잖아요. 고로 dv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 되어진다겠죠. 이것이 바로 dv 벡터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dv 벡터의 크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머리를 잇는 바로 그 직선의 크기가 dv 벡터의 크기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각이 dt라고 했죠. dt 동안에 벌어진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뭐라고 할 것이냐면은 d세타라고 할 거예요. d세타가 무엇이라고? 시각이 t일 때의 v벡터와 시각이 t 플러스 dt일 때의 v벡터 그 사이의 각도를 무엇이라고 하자? d세타라고 하자 그 말이야. 고로 이 물체가 시간당 회전하는 각도인 dt분의 d세타를 각속도 오메가라고 정의했을 적에 각속도 오메가는 일정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고로 호도법에 의하여 이것과 이것은 크기가 같고 이쪽 각도가 d세타라면은 이쪽 길이 dv는 d세타가 매우 작을 때 v의 d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다만 여기서는 크기를 논하기 때문에 dv에다가도 절대치 씌워줬고 v벡터에다가도 절대치 씌워줬고 d세타에도 절대치를 씌워줬죠. 이 dv 벡터를 dt로 나눠준 것이 가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변 dv 벡터를 dt로 나눠줬어. 그런데 d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절대치를 씌워도 되겠다. 그리고 우변에서 v는 그대로 놔두고 그 우측에 있는 d세타에다가 dt를 나눠주겠다. 등속 원운동에서 속도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등속 운동하는 원의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죠. 왜 속도 v가 r 오메가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속도 v 벡터라는 것은 dt분의 dr 벡터잖아요. 그런데 dr 벡터라는 것은 뭐야? 변이죠. 즉 말해서 시각 t일 때 이쪽에 있던 물체가 t 플러스 dt 되어지니까 약간이라도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고로 이때 이쪽 부분이 뭐예요? dr이죠.
고로 dt분의 dr 그렇게 해주는데 이 dr이란 것은 바로 이 길이인데 이것하고 반지름 r로 똑같잖아요. 그리고 dt 동안에 얘가 d세타만큼 회전했다겠죠. 즉 말해서 이것이 뭐야? d세타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dt는 그대로 적어주고 dr이란 것은 r d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v벡터의 크기는 r 절대치 오메가가 되어지겠다. v벡터의 크기는 r 오메가 그것의 크기다 그 말이야. 그런데 dt분의 d세타 이것이 뭐야? 오메가죠. 각속도. 그렇기 때문에 r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크기 두 개를 곱하면은 r 오메가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오메가의 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치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dt분의 dv라는 가속도 a의 크기는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방향은 돌고 있는 원주 중심 방향이죠. 그러므로 둥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을 보면은 mdt분의 dv 벡터는 f 벡터 여기에서 보통 같은 경우는 f를 알고 v를 구해내야 되는데 지금은 뭐요? v를 등속 원운동 한다고 가정해 놓고 작용하는 외력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구하고 있죠. 고로 우변의 f는 그대로 적어 놓고 좌변 m은 그대로 적어 놓고 dt분의 dv가 뭐야? r 오메가의 제곱 그렇게 해 놓고 방향은 뭔 방향이요? 바로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죠. 즉 말해서 마이너스 r 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극좌표 배웠다면은 r 방향이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을 향하는 이 방향이 r 방향이죠.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은 뭐야? 원의 중심을 향하는 마이너스 r 캡 방향이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외력은 mr 오메가의 제곱의 방향은 마이너스 r 캡. 마이너스 r 캡은 원주상에서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 즉 구심 방향 그리 되어진다 그 말이야. 질문: 물체가 반지름 r인 원주상을 속도 v 또는 각속도 오메가로 등속 원운동하게 된다면은 그 물체는 어떠한 외력을 받고 있어야 등속 원운동이 가능하는가? 답: mr 오메가의 제곱의 마이너스 r 캡. 이 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넓은 의미로는 중심력, 즉 센트럴 포스, 좁은 의미로 반지름 r인 원주상을 등속 원운동하고 있을 적에는 구심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세요. 질량 m인 물체가 각속도 오메가로 반경 r인 원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기 위해선 물체에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외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한 외력을 우리가 구심력 F라고 했고 이것을 극좌표계로 적은다면 마이너스 mr 오메가의 제곱에 r 캡 그리 된다고 했죠. 여기서 v 벡터라는 것은 r 오메가의 세타 캡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속도 벡터가 크기는 r 오메가이고 방향은 세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 공식을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mr분의 v 제곱에 r 캡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질량 m인 물체가 반지름 r인 원주상을 등속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구심력이란 것은 뭐예요? 물체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지요. 그것을 구심력이라고 해서 그러면 구심력 역할을 실제 물리계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태양이 있고 이쪽에 지구가 있다. 그러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는 말은 지구에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운동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등속 원운동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구를 태양 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구심력은 어떤 것일까? 이럴 적에는 만류 인력이죠.
즉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혹시 누가 문제를 낼 적에 자 여기에서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구심력은 무엇이고 만류 인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헷갈리면 안 돼.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등속 원운동에서는 구심력 역할을 만류 인력이 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자, 이번에는 질량 M 물체가 하나 있어. 즉 질량 M 물체가 있는데 이 질량 M 물체를 실로 매달아 갖고 이쪽에서 손으로 뱅글뱅글 돌려주고 있어. 그 결과 질량 M 물체가 이쪽 중심을 향하여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실로 질량 M 물체를 매달아갖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다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것은 한 지점에 멈춰져 있다고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이럴 적에는 질량 M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적에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때는 이 실의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질량 M을 붙들고 있는 이 실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이 질량 M 물체는 빨간색 원궤도를 따라서 더 이상 운동하지 못하고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그대로 직선 운동해서 이 원운동을 이탈해 버리죠. 마찬가지로 이쪽이 태양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구라고 했을 적에도 지구가 멈춰져 있으면은 지구는 당연히 태양 쪽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얘가 속도 V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 태양은 지구가 직선으로 못 움직이도록 잡아당겨 주잖아요. 고로 얘가 직선으로 못 가고 태양을 잡아당김 때문에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이 지구를 이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접선 방향으로 못 가고 또 약간 구부러져서 이렇게 오고, 고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 같은 경우는 속도 V로 가긴 가되 영원토록 태양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이야. 그게 바로 태양이 지구를 구심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등속 원동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더 자세하게 배우면은 실제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타운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등속 운동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속 운동을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배우게요. 그리고 이러한 사륜차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자. 이 위치가 사륜차가 원운동하는 원우 중심 위치라 하겠습니다. 사륜차가 이렇게 돌려면은 이 사륜차에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떤 힘이 이 사륜차의 구심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마찰력이죠. 즉 지면과 자동차 바퀴와의 마찰력 때문에 원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마찰력이 없고 마찰 계수가 제로이다. 그러면 이 사륜차는 아무리 연료가 빵빵히 들어있어 가지고 바퀴를 돌린다고 해봐야 바퀴는 헛바퀴만 돌겠죠. 그런데 마찰이 약간이라도 있다고 했을 적에 이 사륜차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륜차를 원우 중심을 향해서 당겨주는 힘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 힘을 주는 역할이 무엇이 한다? 땅과 바퀴와의 마찰력이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야. 이때에도 철저히 명심할 사항, 사륜차는 오직 외력만에 의해서 그 운동이 결정이 되어지죠. 그 외력을 가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마찰력이야. 운전사의 역할은 그 마찰력이 차에 어떤 식으로 가해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운전대로 조정해준 역할만 해요. 여러분들 마찰력이 이 차를 안쪽으로 끌어당겨주는 구심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마찰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섰고,
어떻게 마찰력이 얘를 끌어당기고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마찰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동시에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것은 외력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또 철저히 명심해야 될 것, 이거 보세요. 태양이 이 지구를 태양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여 지구도 태양을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다시 태양이 지구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면은 지구 또한 태양을 이쪽으로 끌어당긴다 그 말이야. 또한 실에 매달린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을 적에, 지금부터 중요해, 이 실이 이 물체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이 물체가 실을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크기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실을 돌린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이 물체가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듯한 힘을 느끼죠. 그것을 사람들은 원심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원심력이 되어졌든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무엇밖에 없어? 구심력밖에 없어. 즉 실이 이 물체를 당기는 외력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중력을 무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약간 오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정상 개념과 오개념과 차이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질량 M인 물체가 이 빨강색 원주 위를 등속 원운동 할 적에 분명히 이것이 사람 손이라고 합시다. 사람 손이 줄을 통하여 이 질량 M인 물체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구심력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 손은 자기가 이 질량 M인 물체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질량 M인 물체도 사람 손을 바깥으로 당기게 되어지죠. 그것을 사람들은 원심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자체는 구심력밖에 없다는 거야. 이 질량 M인 물체에 구심력 말고 또 다른 외력이 뭐가 작용하고 있어?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적에 구심력만 작용하고 있어. 이 구심력이 이 질량 M인 물체가 이 접선 방향을 통하여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얘가 잡아당겨 가지고 이 원궤도를 돌게 한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죠. 이것이 정상 개념이거든요. 질량 M인 물체가 직선으로 빤히 나가보려고 하는 것을 이 실이 구심력으로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원궤도상을 운동한다. 이것이 전 개념이야. 그런데 뭐가 오개념이냐면은 질량 M인 물체가 있어. 역시 내 손이 이 물체를 이쪽으로 해서 당겨. 이것이 구심력이야. 그런데 질량 M인 물체에는 또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구심력하고 원심력하고 평행을 이루어가지고 이 원궤도를 운동한다. 이게 철저한 오개념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구심력밖에 없는데 만약에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가지고 구심력과 원심력이 똑같다면은 얘는 실제적인 알짜 외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직선 운동을 해서 원궤도를 이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궤도를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이 얘를 바깥으로 끌어당기고 구심력이 안쪽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고로 이 반지름을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이거예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다면은 이것에 작용하는 알짜 외력은 제로가 되어져 가지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알짜 외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직선 운동이 아니고 원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박하기를 물체를 실에 매달아 돌려 보면은 손이 분명히 물체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힘을 느끼잖아요. 그 반박에 대하여 제가 합리적인 제 반박을 하겠습니다. 자,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주 공간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어.
저 자신도 우주 공간에 붕 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몸무게가 수백 톤 나가가지고 조그만한 질량 m보다 너무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질량 m이 물체에 C를 매달아 가지고 내가 질량 m이 물체를 당긴다고 해봅시다. 이 당긴 힘을 F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힘 F가 들지요. 왜? 정지해 있는 질량 m이 물체를 당기려다 보니까 힘이 들지. 이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내가 질량 m이 물체를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려다 보니까 내가 힘이 든 거지. 오른쪽 그림처럼 질량 m이 물체에 또 다른 제3자의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질량 m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내가 얘를 왼쪽으로 당기니라고 힘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원래는 우주 공간에 정지해 있는 질량 m이 물체에 내가 외력, 힘, 라지 F를 가해가지고 좌측으로 당기려고 그래. 이때 당연히 질량 m이 물체를 좌측으로 당기려다 보면 내가 힘이 들죠. 내가 힘이 든 이유는 정지해 있는 질량 m이 물체를 당기려다 보니까 힘이 든 거지. 이 정지해 있는 물체에 또 다른 제3자가 스몰 F라는 힘을 오른쪽으로 가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왼쪽으로 당기는데 힘이 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왜? 우주 공간에는 이 질량 m이 물체밖에 없고 이 질량 m이 물체에다가 C를 매달아 가지고 내가 당기고 있는 그 상황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질량 m의 물체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이 상태에서 내가 질량 m의 물체에 C를 매달아 가지고 좌측으로 당겼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질량 m의 물체는 원래는 위쪽으로 계속 전진하려고 했는데 내가 좌측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 물체의 경로가 어때? 휘어지겠죠? 좌측으로 약간 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쪽을 보세요. 이 질량 m의 물체가 원래는 이쪽 위치에서 수직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속도였어. 그런데 내가 이 물체를 이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하늘색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빨간색 방향으로 경로가 틀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내가 질량 m의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겼어. 그러면 질량 m의 물체가 이 빨간색 방향으로 계속 못 가고 이 파란색 방향으로 경로가 꺾이죠. 이 상태에서 또 질량 m의 물체에 내가 또 이쪽으로 힘을 가했어. 그러면 이 질량 m의 물체는 이 파란색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 연두색 방향으로 경로가 꺾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량 m의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하게 내가 힘을 가해주면은 이 질량 m의 물체는 결국은 원운동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내가 가해준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질량 m의 물체에 구심력을 가해줄 적에 이 질량 m의 물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어떤 힘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내가 얘를 잡아당기는 그 힘으로 얘는 경로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원운동을 하게 되어졌죠. 내가 어떠한 힘을 가해주니까. 구심력을 안쪽으로 계속 가해주니까. 즉 말해서 질량 m의 물체는 내가 계속 구심력만 가해줬을 따름이지 이 질량 m의 물체에 제3자가 원심력을 가해갖고 질량 m의 물체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동일하게 여기에서 질량 m의 물체가 이러한 원궤도를 운동을 할 적에는 질량 m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직 구심력만 존재할 뿐이지 질량 m의 물체의 외부에서 원심력이라는 이 힘을 작용해서 이 물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 물체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느끼는 것은 뭐요? 그거야 내가 요 물체를 당긴이라고 드는 그 힘 때문에 그런 거죠. 이쪽 생각해 보세요. 이 물체를 내가 이쪽으로 당겼을 따름이지 이 물체의 제3자가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왼쪽으로 당기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다 그 말이야. 운동 방정식을 이 질량 m에다가 적용을 해줄 적에는
질량 M에 작용하는 외력만을 적어주죠. 다시 말해서 이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적어준다면은 F는 MA 이렇게 적어줄 것인데, 이때 이 F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질량 M 외부에서 질량 M에 작용하는 외력만이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질량 M에 작용하는 외력은 분명히 시르 장력이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시르 장력이 있어. 그리고 또 이 질량 M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좀 전에 설명했죠. 질량 M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F는 MA에 전혀 적용이 안 돼. F는 MA를 적용을 할 적에 이 좌변의 F는 오직 무엇만 고려해주고 있다? 질량 M 바깥에서 질량 M에게 작용하는 외력만 고려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저 말이 잘 이해가 못 되신 분들은 최용심 배움터에서 왜 F는 MA인가 그것에 대해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F는 MA에서 이 F란 것은 질량 M 외부에서 질량 M에 작용하는 외력만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명심해라고 제가 강조를 또 하고 또 했지요. 고로 이 물체에 대하여 운동방정식을 세울 적에는 이 장력만 여기에다 놓고 즉 대입하고 이 문제를 A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이 차가 원운동하고 있을 적에 이 차에도 구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겠죠. 구심력이 안 작용하면 등속 원운동 할 수가 없어. 그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 마찰력이라고 했죠. 그런데 관성력이란 것은 겉보기 힘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관측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적에는 그 관측자에게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자가 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그 관측자에게만 나타나는 가짜 힘이라고 했어. 지금까지 왜 관성력을 가짜 힘 또는 겉보기 힘 또는 존재치 않는 힘 그렇게 일컬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성력이란 것은 마이너스 MA 벡터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지요. 여기서 라지 A 벡터라는 것은 비관성계가 관성계에 대하여 가속도 라지 A로 가고 있을 때의 가속도지요. 고로 이 관성력 마이너스 MA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다시피 첫 번째로 관성계 관측자 O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들이 줄을 실에 매달아 돌릴 적에도 원심력이라는 것이 관성계 관측자인 그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비관성계 관측자 O'이 볼 적에는 관성계에 대하여 가속도 A로 O'이 운동을 할 때 비관성계 관측자 O'에게는 질량 M인 물체에 마치 마이너스 M 라지 A 벡터라는 힘이 추가로 작용한 것 같은 상황으로 관찰이 되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계 관측자 O에게는 존재치도 않는 힘이고 관찰되지도 않는 힘인데 비관성계 관측자 O'에게는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도록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짜 힘 또는 겉보기 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요. 고로 비관성계에서 물체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힘 F'은 관성계에서 볼 때의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힘 F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보세요. 힘이 추가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했잖아요. 추가적인 힘 관성력인 마이너스 MA 벡터를 더해줘야 비관성계 관측자 입장에서 본 실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 F'은 MA'이 되거든요. 이때 A'은 비관성계에서 본 질량 M의 가속도가 되어지죠. 아까 제가 일일이 그림으로 설명했다시피 원심력도 관성계 관측자 O에게는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 놓고 원심력이
관성력이라고 했어. 책을 보면은 원심력이 관성력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원심력이 가짜 힘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나 아니고 다른 곳에서라도. 물론 처음 들은 사람은 방금 저한테 들었죠. 왜 원심력이 관성력을 배울 때 중요하냐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굽어진 커브길을 버스가 이렇게 돈다고 했을 적에 이 커브길에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사람이 이 공유로 바깥으로 몸이 쏠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심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물론 그것도 차 내에 있는 비관성계 관측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차소구 관측자 O'에게는 이러한 공률진 도로를 차가 지날 때 이 공유로 바깥으로 손잡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원심력이 작용해서 이 손잡이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차 바깥에 있는 이 관성계 관측자 O 입장에서는 이 손잡이가 기울어진 이유가 원심력이 작용해서 기울어진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보통적인 이러한 원운동을 할 적에 자기가 즉 이 사람이 질량 M 물체를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을 작용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질량 M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자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얘가 느끼기에는 질량 M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은 실상은 뭐야? 얘가 질량 M이 원운동을 하도록 안으로 잡아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치 질량 M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했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관성계 관측자 O 입장에서는 이 손잡이가 원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지 원심력이라는 힘이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갖고 기울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